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단독자입니다. 저자는 사이토 다카시, 출판사는 RH 코리아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고독이라는 말 대신 단독이라는 표현을 써보았다. 혼자서 행동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로 주의를 의식하며 고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고독 속을 걷고 단독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이때 무엇보다도 선인들의 지혜가 도움이 된다. 그야말로 고독의 고향이라 불러도 될 것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독 속을 걸으며 외로움, 괴로움, 슬픔을 뛰어넘은 선인들의 지혜를 접하면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은 아니네. 이런 위로와 함께 용기가 샘솟는다. 선인들의 작품에는 고독감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 고독이란 교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지성의 힘으로 고독감을 날려버릴 수가 있다. 여러분은 부디 교양의 힘으로 고독감에서 벗어나 사치스러운 고독의 시간을 성장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고독감을 질병에 비유하자면 막 시작된 감기와 같다. 감기는 대단한 병은 아니지만 만병의 근원이다. 가벼운 증상이라고 방치하면 폐렴 등의 중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같은 맥락으로 고독감 역시 방치하면 나는 고독하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같은 생각으로 발전하면서 점차 그 증상이 심해진다. 그러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최악에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이런 종류의 우울증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고독감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며 다음과 같이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는 인간이다. 나는 학교와 회사는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낙오자이다. 이대로 두면 기분은 점차 우울해진다. 외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이 두려워지고 더욱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느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쌓이고 쌓인 억울함을 밖으로 폭발시키는 경우이다. 타인과 사회에 매우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나를 업신여기는 이 사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사회에서는 살 의미가 없다. 나도 남도 다 부숴버리고 말겠다.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 누구에게라도 이 증오심을 쏟아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폭주할 위험성이 있다. 대부분 이 지경에 이르진 않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무차별적인 살상 사건을 보면 고독감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지 알 수가 있다. 어쨌거나 고독감이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마냥 얕볼 상대는 아니다. 그러니 외롭고 쓸쓸한 기분을 무작정 쌓아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고독감이 마음에 들어왔다 싶을 때는 최대한 빨리 쫓아낼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감기 역시 초반을 잘 조치하면 증상이 더 나빠지지 않듯 이것도 마찬가지다.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사람이 그립네.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하고 느껴진다면 부정적인 기분을 쌓아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런데 하루 대부분을 혼자서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고독감이 홀로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이다.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한 사람 대다수는
혼자만의 시간에 집무실이나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읽거나 생각을 정리하거나 전문 지식을 연마한다. 예를 들어 한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다.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혼자 생각하고 경영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는 특정 시간에는 아무런 일정도 넣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정말로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가 찾아와도 어떤 연락이 와도 내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시합니다. 그만큼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대학 입시나 자격 시험 등을 준비할 때도 그렇지 않았는가? 혼자서 묵묵히 집중해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오르지 않고 합격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 혼자만의 시간에 끓어오르는 고독감을 견뎌내지 못하면 뜻을 이루기 힘들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고독에 관해 썼는데 그중 시장의 파리떼에 대하여라는 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달아나라 벗이여 그대의 고독 속으로 사나운 바람이 거세게 부는 곳으로 파리채가 되는 것이 그대의 운명이 아니다. 어쩌면 이리도 박력이 넘치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고독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니체는 스스로 고독 속으로 뛰어들라고 말한다. 세상은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시기한다. 심지어 시샘과 성가심 때문에 재주가 아주 뛰어난 사람을 사회에서 배제하려고 할 때도 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자들을 파리에 비유했다. 대략 풀이해 보면 이런 말이 아닐까. 제멋대로 너를 깎아내려 하는 바깥의 소리에 마음 쓰지 마라. 파리처럼 맹맹 시끄럽지만 그들을 일일이 상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괜한 상처만 받을 뿐이다. 어리석은 자들이 판치는 사회에서 벗어나 너만의 고독 속으로 달아나라. 그리고 그 속에서 창조의 길을 걸어라. 고독으로 움츠러들 때는 달아나라. 그대의 고독 속으로. 이렇게 소리내어 말해보자. 무리에 속하지 못해 불안해지는 마음을 날려보낼 수가 있을 것이다. 같은 외톨이라도 고독한 사람이 아닌 고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어감이 전혀 다르다. 다른 사람들과 영합하지 않고 홀로 초연히 높은 경지에 있는 것 같은 멋진 느낌을 준다. 게다가 고독이라는 말은 왠지 모르게 다른 것들로부터 배제된 듯한 외로움이 풍기지만 고고라는 말에는 고독감에 눌리지 않는 강인함이 느껴진다. 친구는 꼭 있어야 한다는 착각.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상상을 해보자. 깊은 외로움으로 몸도 마음도 시들어버릴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물론 혼자 생활하는 것은 고독한 일이다. 하지만 애당초 사람과의 교류가 일절 없는 곳이니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 게다가 고독이 가져오는 외로움보다도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고민이 훨씬 심할 것이다. 그러니 고독감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지 않은가? 반면 직장이나 가정에서는 어떤가? 적어도 사람이 있으니 외롭지 않다. 그런데도 마음이 고독감에 침식될 가능성은 다분하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고독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많더라도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외로움을 느낀다. 집단 속에 있으면 아무래도 전체 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작용한다. 즉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 고독감이 생기는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
시즈오카에서 도쿄로 이동해 왔을 때 처음에는 어딜 가도 사람이 많은데 나만 외톨이인 것 같아 무척이나 외로웠다. 지방 출신은 이런 고독에 빠지기 십상이다.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자. 무인도에서 사는 것보다는 때로는 고독감에 사로잡힐지언정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는 편이 훨씬 재미있지 않은가. 그러니 인간관계에 지쳐서 외로운 마음이 든다면 무인도에 있는 것보다야 낫지. 이렇게 스스로 다독여도 좋을 것이다. 후쿠자와가 사람과의 교류를 싫어하거나 어려워한 인물은 절대 아니었다. 오히려 사교에 능한 편이었다. 그가 실천한 인간관계의 기본은 한마디로 담백한 관계로 사람에게 너무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었다. 긴밀한 관계는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만큼 끈적거리는 진흙탕에 같이 빠지기 쉬운 듯하다.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거나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에 불만이 생기면 관계가 갈등으로 번지기 쉽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고 그렇게 친했는데 결국 미워하며 얼굴도 보지 않게 되다니,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종종 생기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관계는 친밀한 것보다는 담백한 게 덜 힘들다. 후쿠자와는 막역지우 대신 새로운 벗을 사귀도록 권한다. 인간의 교제는 셋, 5마리의 붕어가 우물 속에서 낮밤을 보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이 돼서 사람을 멀리하지 말라. 후쿠자와에 져서 학문을 권함의 한 구절이다. 인간의 교제를 붕어의 것과 비교하여 이야기하다니 후쿠자와 같은 유머가 느껴진다. 셋, 5마리의 붕어가 우물 속에서 낮밤을 보내는 것과 다르다는 말을 풀이해보면 이렇다. 인간이기에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며 힘을 합해 무언가를 추진하면 된다. 인간관계를 맺는 일을 겁내거나 싫어하지 말고 누구와도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자. 안색과 영모가 단정하며 활발하고 유쾌한 것은 사람의 도리 중 하나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사람의 안색은 집의 대문과도 같아서 널리 사람이 오가고 자유롭게 하려면 먼저 문을 열고 입구를 청소하여 손님이 드나들 곳을 좋게 만드는 것이 기묘하다. 요컨대 웃는 얼굴이 천객만래의 인간관계를 부른다는 말이다. 현관이 깨끗하게 청소된 집을 많은 손님이 찾듯 늘 웃는 얼굴로 좋은 기분을 유지할 때에 사람이 모인다는 것이다. 과연 맞는 말이다. 기분이 나쁘지 않는데도 뾰로통한 표정을 짓고 있거나 화가 난 얼굴을 한 사람이 있다. 그런 얼굴을 보면 누구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럼 결국 사람들이 멀리하게 되니 의식적으로나마 미소를 짓는 것이 좋을 것이다. 카페에서 2시간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상대와는 교류하지 마라. 마음에 드는 남자와 서로 잘 맞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런데 친구 찾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은 잘 맞지 않은 사람과 카페에서 2시간 동안 대화할 수 있는가? 길어야 30분 정도, 그 정도로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여성이라면 1시간 정도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른다. 대화에 능한 사람이라면 어떤 상대든 2시간쯤은 가뿐히 대화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듣기만 하는 상황이 대부분일 것이다. 게다가 카페라는 공간은 상대의 취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만나는 장소가 노래방이라면 굳이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고, 술집이라면 술을 마신 까닭에 의미 없는 대화만 이어질 수 있어서 상대의 취향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결국 제대로 된 대화를 2시간 동안 이어가려면 상대가 꽤 마음에 들지 않고서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카페에서 2시간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상대와는 만나지 말라는 판단 기준은 꽤 유용하다. 여러분에게 이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설령 만남의 빈도가 적어도 고독감에 휩싸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르친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1~2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관계가 늘 같이 다니는 관계보다는 안정적으로 오래가는 듯하다. 못 보는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에게 풀어놓으며 오늘 만나서 정말 재밌었어. 그럼 잘 지내고 다음에 또 보자. 이렇게 좋은 여운을 남기며 헤어질 수 있으니 만남이 경쾌하다. 반면 자주 만나면 관계가 귀찮아질 수 있는 데다 거리감이 줄어든 만큼 말도 행동도 꺼리낌 없이 하게 돼서 서로에게 서운한 감정이 생길 수가 있다. 앞서 담백한 인간관계를 권한 이유이기도 하다. 나 역시 대학을 졸업한 지 40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도 대학 동기들과 가끔 만나는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사실 나는 나에게 좋아요를 마구 눌러주는 타입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눌러달라고 의지하는 일은 거의 없다. 타인에게 인정을 기대하는 일보다 쉽고 적어도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 평가한다는 점에서 자신감이 생긴다. 그렇게 자화자찬을 거듭하자 그것이 힘이 되어 내 안에 자기긍정 회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런 경험 덕분에 자신이 없어. 난 뭘 해도 안 돼.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묻고 싶어진다. 당신은 자기 긍정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나요? 최근에는 멘탈이 약한 것을 너무 문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쉽게 상처받는 마음을 다독이는 걸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소한 일에 마음이 꺾이지 않을 정도의 정신력을 단련하면 되지 않을까. 자기 긍정감이 낮은 사람은 모든 일을 자신의 기질이나 능력 탓으로 돌리기 쉽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의 자기 긍정 회로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어른이 갖출 예의이다.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비하하거나 빈약한 자신감으로 주위의 이해를 구하는 행동을 매너 위반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먹는다면 진정으로 자기 긍정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나는 자기 긍정감을 높이는 연습으로 어렵고 힘든 과제를 수업에 적용한다. 일주일에 한 번 어렵고 힘든 과제에 도전하다 보면 학생들도 점차 익숙해져서 주위로부터 평가받는 일을 덜 두려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기 긍정감이 높아지고 자기 긍정 회로가 형성된다. 자기 비하가 심한 사람이라면 특히 이런 종류의 심리 훈련이 도움이 된다. 여러분도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한 도전을 심리를 단련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시도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회의에서 과감한 기획안을 제안하기, 노래방에 가거나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기, 마음에 든 사람에게 고백하기, 공모전에 응모하기 등 무엇이든 좋다. 이때 지켜야 될 약속은 단 하나이다. 내 수업에서도
그렇지만 재능의 유무를 따지지 않는 것이다. 재능과 관계없이 도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도전 후의 결과가 아닌 도전한 마음에 대한 자화자찬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긍정감을 높이는 비법이다.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치면 자기 객관화가 자기 긍정감을 웃돌 수가 있다. 그러니 자신을 후하게 평가해도 괜찮다. 자신의 도전을 스스로 칭찬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자기 긍정감을 높이기 위한 발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기 긍정감을 키울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 바로 에고 서핑이다. 이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하는 걸 뜻한다. 물론 내 평판이 좋으면 기분이 좋고 자기 긍정감도 올라간다. 하지만 그런 일은 흔하지 않다. 한 번은 그동안 내가 펴낸 책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책을 검색한 적이 있다. 그때 내 책의 리뷰란에서 별 하나를 준 사람의 평가가 눈에 들어왔다. 내 책에 대한 감상이 어떻든 그건 그 사람의 자유이다. 그 사람에게는 내 책이 정말로 별 하나의 값어치도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얼굴도 실명도 공개하지 않은 채 타당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를 비난하는 행동은 일종의 폭력으로 느껴졌다. 당시에는 낙담하기보다는 상당히 화가 났다. 나는 평소에 거의 화를 내지 않는다. 호쿠자와의 가르침을 지키며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매 순간 조심한다. 그런 내가 화낼 정도였으니 에고 서핑은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 특히 자기 긍정감이 낮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하면 안 된다. 에고 서핑에는 자기 긍정 회로가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의 멘탈도 순식간에 망가뜨릴 만큼 부정적인 힘이 있다. 후쿠자와의 자서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칭찬을 받아도 격려를 당해도 부드러운 얼굴로 받아넘기고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말라. 그야말로 말은 쉽지만 지키기는 어려운 조언인데 후쿠자와처럼 무슨 일을 당해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대면 교류에서는 효과적이지만 비대면 교류에서는 응용하기가 어렵다. 무엇으로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나는 가장 먼저 책을 꼽는다. 책이야말로 단독자가 단독자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책은 저자가 홀로 상당한 시간을 들여 엮여낸 글의 결과물이다. 물론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편집자와 디자이너, 인쇄소 직원 등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저순하는 시간은 저자 혼자만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책은 단독자의 성과물이라 할 수가 있다. 와인은 해를 거듭하면서 성숙되고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듯 책의 내용도 저자가 공들인 만큼 깊이가 깊어진다. 장편이든 단편이든 그에 따라 깊어지는데 여기에는 단독자의 시간이 담겨 있다. 저자가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알찬 작품으로 열매를 맺으면 이 작품을 읽는 사람은 그 열매의 숙성된 맛을 즐기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러한 연쇄 작용 속에서 책을 읽는 사람은 고독감을 느끼지 않는다. 마음은 늘 저자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즉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더라도
책을 읽는다면 그 고독감을 해소할 수가 있다. 이것은 책이라는 단독자의 숙성물 덕분으로 내 안에 있는 고독을 단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 이를 두고 코코 샤넬은 이렇게 말했다. 책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였어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샤넬은 어린 시절을 보육원에서 보냈다. 훗날 화려한 삶을 산 곳과는 정반대의 세계였다. 허름한 다락방 같은 곳에 살면서 얼마나 고독했을까. 언제 고독감으로 압사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환경이었지만 그녀는 충만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녀 주위에는 늘 책이 있었고 책이 그녀의 고독을 메워주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책 코코 샤넬이란 책을 읽으면 샤넬에게 책이 얼마나 구세주 같은 존재였는지를 알 수가 있다. 책 속의 수많은 이야기가 코코 샤넬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를 미지의 세계로 안내했을 것이다. 문학이 샤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갈 힘의 원천이 되어준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혼자 있는 시간만큼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상대가 가족이든 친구이든 100%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한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들으니 혼자 있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 고독을 사랑하는 쇼펜하우어는 사교성에 관해서도 독자적인 화법으로 표현했다. 매섭게 추운 날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며 몸을 덮인다. 사교는 이와 비슷하여 인간이 서로 접하여 정신적으로 따뜻하게 만드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하지만 혼자서도 정신적으로 큰 온기를 지닌 사람은 이런 집단을 만들 필요가 없다.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은 고독을 통해 이중적인 이익을 얻는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상대하는 이익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을 상대하지 않는 이익이다. 이 밖에 또 사람의 사교성은 지성적인 가치에는 거의 반비례한다거나 고독은 뛰어난 사람들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사교성이 없고 친구가 거의 없어서 고민인 사람이라면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기뻐할 일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사교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오히려 뛰어난 자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노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상이 있다. 족한 것을 아는 자는 풍요롭다.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이라는 의미로 결국 지금의 나, 현재의 생활, 지금 이대로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만족하며 사는 것을 권하는 가르침이다. 이러한 사상을 내 것으로 만들면 고독이나 인간관계로 인한 고민은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 장자에서는 크게 두 가지, 만물제동과 무용의 쓰임에 관해서 말한다. 만물제동이란 모든 것은 같다고 여기고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가령 인간관계의 갈등, 분쟁 등 이러한 것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일어난다. 이때 만물제동의 사상을 믿으면 훨씬 관용적인 태도를 갖출 수가 있다. 무용의 쓰임이란 언뜻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있다라는 사상이다. 한마디로 매사를 반대 측면에서 보라는 가르침이다. 고독에 관해서 말하자면 혼자는 외롭지만 그 덕분에 시간을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는 식이 아닐까 싶다.
노장 사상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그런 생각이 이념이다. 이 시각에서 본다면 사소한 일로 고민하고 주저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느껴진다. 인간을 장대한 우주 속에 작디작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어떤 고민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몇 년 전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저자인 안데르스 한센 박사에 따르면 하루 2시간 이상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우울증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인은 하루 평균 4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한다. 스마트폰의 방대한 정보가 끊임없이 인간에게 흡수되면 뇌의 정보 처리 기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뇌의 과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뇌의 과로를 풀어줄 수 있을까? 답은 단순하다. 바로 운동이다. 인류는 500만 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계속 몸을 움직이는 생활을 해왔다.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해진 것은 기껏해야 100년 정도이다. 긴 역사를 비추어 보면 눈 깜빡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다. 인류가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생활에 익숙해져도 심신을 건강하게 진화시키는 날이 오려면 아득할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돌려 말하면 인간은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하지 않고서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다. 몸을 움직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산책이다. 게다가 산책을 하면 사계절의 변화와 풍경, 그리고 바람과 공기를 느끼며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과 시선을 맞추면서 기분을 전환할 수가 있다. 고독감이 찾아오는 것 같으면 가급적 화창한 날을 골라 집 밖으로 나가보자. 나는 혼자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고 좋은 날씨 덕분에 몸도 마음도 가벼워질 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두꺼운 허벅지를 찬양했다. 앞서 이야기했듯 씨름이 내 몸에 맞는 운동이라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허벅지가 굵고 씨름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씨름판에서 밀려날 듯한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버티는 강인한 정신력과 하체의 힘을 지닌 인간이야말로 정말로 강인한 인간이다. 그렇게 되려면 팔다리를 단련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교수가 된 후에도 이런 굳건한 믿음으로 학생들에게 허벅지를 단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고독감은 마음을 위축시킨다. 그 외로움이 전염되는 것인지 몸도 굳어진다. 그래서 종종 수족냉증이 생기기도 한다. 반대로 말하면 몸을 따뜻하게 하면 마음까지 포근해진다. 이렇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지압이나 마사지가 좋은 처방이 될 것이다. 물론 지압이나 마사지를 받지 않아도 가까운 사람이 등을 쓰다듬어 주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았는가? 게다가 쓰다듬어 주는 사람도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한다. 나는 개를 쓰다듬을 때 이를 실감했다. 이렇게 소개한 여러 방법 중 어떤 것을 활용하든 몸이 풀어지면서 고독감이 달아날 것이다. 또 하나,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목욕이나 사우나를 하는 것도 아주 좋은 힐링법이다. 마음이 외로우면 몸이 외롭고 몸이 외로우면 마음이 외로운 악순환을 일과 중에 한 번 끊어줘야 한다. 나는 매일 밤 사우나를 하며 몸을 데우는 것은 물론 우연히 사우나에서 만난 사람과 가볍게 잡담을 나누면서
자연스레 고독감을 멀리하고 있다. 몸과 마음이 개운해지고 피로가 풀리며 활력도 회복되니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길 바란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으면 실력이 뛰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지만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은 좋지 않다. 일단 인간관계는 친구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모든 관계가 친구 사이에 미치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적당하다. 더러 인생의 단계가 바뀌어도 지속되는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바쁜 생활 속에서 자연스레 소원해진다. 잘 생각해보면 인간관계란 일시적이다. 그러니 친구 하면서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 말고 같은 반 친구, 같은 학교의 동급생, 같은 동아리 친구, 같은 해 입사한 동기,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 등의 개념으로 인간관계를 받아들이면 된다. 이것만으로도 고독감을 덜 수가 있다. 행운 유수라는 말이 있다. 하늘을 떠도는 구름이나 흐르는 물처럼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자연스러움에 몸을 맡기라는 것이다. 여기에 빗대어 생각해보자. 인간관계란 바뀌기도 하니 때로는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때그때 활동과 일을 통해서 사람들과 교류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규칙을 지키며 행동하는 것이다.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면 충분하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단독자입니다. 저자는 사이토 다카시, 출판사는 RH 코리아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고독이라는 말 대신 단독이라는 표현을 써보았다. 혼자서 행동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로 주의를 의식하며 고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고독 속을 걷고 단독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이때 무엇보다도 선인들의 지혜가 도움이 된다. 그야말로 고독의 고향이라 불러도 될 것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독 속을 걸으며 외로움, 괴로움, 슬픔을 뛰어넘은 선인들의 지혜를 접하면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은 아니네. 이런 위로와 함께 용기가 샘솟는다. 선인들의 작품에는 고독감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 고독이란 교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지성의 힘으로 고독감을 날려버릴 수가 있다. 여러분은 부디 교양의 힘으로 고독감에서 벗어나 사치스러운 고독의 시간을 성장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고독감을 질병에 비유하자면 막 시작된 감기와 같다. 감기는 대단한 병은 아니지만 만병의 근원이다. 가벼운 증상이라고 방치하면 폐렴 등의 중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같은 맥락으로 고독감 역시 방치하면 나는 고독하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같은 생각으로 발전하면서 점차 그 증상이 심해진다. 그러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최악에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이런 종류의 우울증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고독감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며 다음과 같이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는 인간이다. 나는 학교와 회사는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나고자이다. 이대로 두면 기분은 점차 우울해진다. 외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이 두려워지고 더욱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느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쌓이고 쌓인 억울함을 밖으로 폭발시키는 경우이다. 타인과 사회에 매우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나를 업신여기는 이 사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사회에서는 살 의미가 없다. 나도 남도 다 부숴버리고 말겠다.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 누구에게라도 이 증오심을 쏟아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폭주할 위험성이 있다. 대부분 이 지경에 이르진 않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무차별적인 살상 사건을 보면 고독감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지 알 수가 있다. 어쨌거나 고독감이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마냥 얕볼 상대는 아니다. 그러니 외롭고 쓸쓸한 기분을 무작정 쌓아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고독감이 마음에 들어왔다 싶을 때는 최대한 빨리 쫓아낼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감기 역시 초반을 잘 조치하면 증상이 더 나빠지지 않듯 이것도 마찬가지다.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사람이 그립네.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하고 느껴진다면 부정적인 기분을 쌓아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런데 하루 대부분을 혼자서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고독감이 홀로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이다.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한 사람 대다수는 혼자만의 시간에 집무실이나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읽거나 생각을 정리하거나 전문 지식을 연마한다. 예를 들어 한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다.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혼자 생각하고 경영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는 특정 시간에는 아무런 일정도 넣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정말로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가 찾아와도 어떤 연락이 와도 내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시합니다. 그만큼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대학 입시나 자격 시험 등을 준비할 때도 그렇지 않았는가? 혼자서 묵묵히 집중해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오르지 않고 합격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 혼자만의 시간에 끓어오르는 고독감을 견뎌내지 못하면 뜻을 이루기 힘들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고독에 관해 썼는데 그중 시장의 파리떼에 대하여라는 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달아나라 벗이여 그대의 고독 속으로 사나운 바람이 거세게 부는 곳으로 파리채가 되는 것이 그대의 운명이 아니다. 어쩌면 이리도 박력이 넘치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고독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니체는 스스로 고독 속으로 뛰어들라고 말한다. 세상은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시기한다. 심지어 시샘과 성가심 때문에 재주가 아주 뛰어난 사람을 사회에서 배제하려고 할 때도 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자들을 파리에 비유했다. 대략 풀이해 보면 이런 말이 아닐까. 제멋대로 너를 깎아내려 하는 바깥의 소리에 마음 쓰지 마라. 파리처럼 맹맹 시끄럽지만 그들을 일일이 상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괜한 상처만 받을 뿐이다. 어리석은 자들이 판치는 사회에서 벗어나 너만의 고독 속으로 달아나라.
그리고 그 속에서 창조의 길을 걸어라. 고독으로 움츠러들 때는 달아나라. 그대의 고독 속으로. 이렇게 소리내어 말해보자. 무리에 속하지 못해 불안해지는 마음을 날려보낼 수가 있을 것이다. 같은 외톨이라도 고독한 사람이 아닌 고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어감이 전혀 다르다. 다른 사람들과 영합하지 않고 홀로 초연히 높은 경지에 있는 것 같은 멋진 느낌을 준다. 게다가 고독이라는 말은 왠지 모르게 다른 것들로부터 배제된 듯한 외로움이 풍기지만 고고라는 말에는 고독감에 눌리지 않는 강인함이 느껴진다. 친구는 꼭 있어야 한다는 착각.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상상을 해보자. 깊은 외로움으로 몸도 마음도 시들어버릴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물론 혼자 생활하는 것은 고독한 일이다. 하지만 애당초 사람과의 교류가 일절 없는 곳이니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 게다가 고독이 가져오는 외로움보다도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고민이 훨씬 심할 것이다. 그러니 고독감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지 않은가? 반면 직장이나 가정에서는 어떤가? 적어도 사람이 있으니 외롭지 않다. 그런데도 마음이 고독감에 침식될 가능성은 다분하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고독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많더라도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외로움을 느낀다. 집단 속에 있으면 아무래도 전체 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작용한다. 즉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 고독감이 생기는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 시즈오카에서 도쿄로 이동해 왔을 때 처음에는 어딜 가도 사람이 많은데 나만 외톨이인 것 같아 무척이나 외로웠다. 지방 출신은 이런 고독에 빠지기 십상이다.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자. 무인도에서 사는 것보다는 때로는 고독감에 사로잡힐지언정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는 편이 훨씬 재미있지 않은가. 그러니 인간관계에 지쳐서 외로운 마음이 든다면 무인도에 있는 것보다야 낫지. 이렇게 스스로 다독여도 좋을 것이다. 후쿠자와가 사람과의 교류를 싫어하거나 어려워한 인물은 절대 아니었다. 오히려 사교에 능한 편이었다. 그가 실천한 인간관계의 기본은 한마디로 담백한 관계로 사람에게 너무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었다. 긴밀한 관계는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만큼 끈적거리는 진흙탕에 같이 빠지기 쉬운 듯하다.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거나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에 불만이 생기면 관계가 갈등으로 번지기 쉽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고 그렇게 친했는데 결국 미워하며 얼굴도 보지 않게 되다니.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종종 생기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관계는 친밀한 것보다는 담백한 게 덜 힘들다. 후쿠자와는 막역지우 대신 새로운 벗을 사귀도록 권한다. 인간의 교제는 셋, 5마리의 붕어가 우물 속에서 낮밤을 보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이 돼서 사람을 멀리하지 말라. 후쿠자와에 져서 학문을 권함의 한 구절이다. 인간의 교제를 붕어의 것과 비교하여 이야기하다니 후쿠자와 같은 유머가 느껴진다. 셋, 5마리의 붕어가 우물 속에서 낮밤을 보내는 것과 다르다는 말을 풀이해보면 이렇다.
인간이기에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며 힘을 합해 무언가를 추진하면 된다. 인간관계를 맺는 일을 겁내거나 싫어하지 말고 누구와도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자. 안색과 영모가 단정하며 활발하고 유쾌한 것은 사람의 도리 중 하나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사람의 안색은 집의 대문과도 같아서 널리 사람이 오가고 자유롭게 하려면 먼저 문을 열고 입구를 청소하여 손님이 드나들 곳을 좋게 만드는 것이 기묘하다. 요컨대 웃는 얼굴이 천객만래의 인간관계를 부른다는 말이다. 현관이 깨끗하게 청소된 집을 많은 손님이 찾듯 늘 웃는 얼굴로 좋은 기분을 유지할 때에 사람이 모인다는 것이다. 과연 맞는 말이다. 기분이 나쁘지 않는데도 뾰로통한 표정을 짓고 있거나 화가 난 얼굴을 한 사람이 있다. 그런 얼굴을 보면 누구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럼 결국 사람들이 멀리하게 되니 의식적으로나마 미소를 짓는 것이 좋을 것이다. 카페에서 2시간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상대와는 교류하지 마라. 마음에 드는 남자와 서로 잘 맞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런데 친구 찾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은 잘 맞지 않은 사람과 카페에서 2시간 동안 대화할 수 있는가? 길어야 30분 정도, 그 정도로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여성이라면 1시간 정도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른다. 대화에 능한 사람이라면 어떤 상대든 2시간쯤은 가뿐히 대화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듣기만 하는 상황이 대부분일 것이다. 게다가 카페라는 공간은 상대의 취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만나는 장소가 노래방이라면 굳이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고 술집이라면 술을 마신 까닭에 의미 없는 대화만 이어질 수 있어서 상대의 취향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결국 제대로 된 대화를 2시간 동안 이어가려면 상대가 꽤 마음에 들지 않고서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카페에서 2시간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상대와는 만나지 말라는 판단 기준은 꽤 유용하다. 여러분에게 이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설령 만남의 빈도가 적어도 고독감에 휩싸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르친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1~2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관계가 늘 같이 다니는 관계보다는 안정적으로 오래가는 듯하다. 못 보는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에게 풀어놓으며 오늘 만나서 정말 재밌었어. 그럼 잘 지내고 다음에 또 보자. 이렇게 좋은 여운을 남기며 헤어질 수 있으니 만남이 경쾌하다. 반면 자주 만나면 관계가 귀찮아질 수 있는 데다 거리감이 줄어든 만큼 말도 행동도 꺼리낌 없이 하게 돼서 서로에게 서운한 감정이 생길 수가 있다. 앞서 담백한 인간관계를 권한 이유이기도 하다. 나 역시 대학을 졸업한 지 40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도 대학 동기들과 가끔 만나는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사실 나는 나에게 좋아요를 마구 눌러주는 타입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눌러달라고 의지하는 일은 거의 없다. 타인에게 인정을 기대하는 일보다 쉽고 적어도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 평가한다는 점에서 자신감이 생긴다. 그렇게 자화자찬을 거듭하자 그것이 힘이 되어 내 안에 자기긍정 회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런 경험 덕분에 자신이 없어. 난 뭘 해도 안 돼.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묻고 싶어진다. 당신은 자기 긍정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나요? 최근에는 멘탈이 약한 것을 너무 문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쉽게 상처받는 마음을 다독이는 걸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소한 일에 마음이 꺾이지 않을 정도의 정신력을 단련하면 되지 않을까. 자기 긍정감이 낮은 사람은 모든 일을 자신의 기질이나 능력 탓으로 돌리기 쉽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의 자기 긍정 회로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어른이 갖출 예의이다.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비하하거나 빈약한 자신감으로 주위의 이해를 구하는 행동을 매너 위반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먹는다면 진정으로 자기 긍정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나는 자기 긍정감을 높이는 연습으로 어렵고 힘든 과제를 수업에 적용한다. 일주일에 한 번 어렵고 힘든 과제에 도전하다 보면 학생들도 점차 익숙해져서 주위로부터 평가받는 일을 덜 두려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기 긍정감이 높아지고 자기 긍정 회로가 형성된다. 자기 비하가 심한 사람이라면 특히 이런 종류의 심리 훈련이 도움이 된다. 여러분도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한 도전을 심리를 단련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시도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회의에서 과감한 기획안을 제안하기, 노래방에 가거나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기, 마음에 든 사람에게 고백하기, 공모전에 응모하기 등 무엇이든 좋다. 이때 지켜야 될 약속은 단 하나이다. 내 수업에서도 그렇지만 재능의 유무를 따지지 않는 것이다. 재능과 관계없이 도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도전 후의 결과가 아닌 도전한 마음에 대한 자화자찬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긍정감을 높이는 비법이다.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치면 자기 객관화가 자기 긍정감을 웃돌 수가 있다. 그러니 자신을 후하게 평가해도 괜찮다. 자신의 도전을 스스로 칭찬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자기 긍정감을 높이기 위한 발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기 긍정감을 키울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 바로 에고 서핑이다. 이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하는 걸 뜻한다. 물론 내 평판이 좋으면 기분이 좋고 자기 긍정감도 올라간다. 하지만 그런 일은 흔하지 않다. 한 번은 그동안 내가 펴낸 책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책을 검색한 적이 있다. 그때 내 책의 리뷰란에서 별 하나를 준 사람의 평가가 눈에 들어왔다. 내 책에 대한 감상이 어떻든 그건 그 사람의 자유이다. 그 사람에게는 내 책이 정말로 별 하나의 값어치도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얼굴도 실명도 공개하지 않은 채 타당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를 비난하는 행동은 일종의 폭력으로 느껴졌다. 당시에는 낙담하기보다는 상당히 화가 났다. 나는 평소에 거의 화를 내지 않는다. 호쿠자와의 가르침을 지키며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매 순간 조심한다. 그런 내가 화낼 정도였으니 에고 서핑은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 특히 자기 긍정감이 낮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하면 안 된다. 에고 서핑에는 자기 긍정 회로가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의 멘탈도 순식간에 망가뜨릴 만큼 부정적인 힘이 있다. 후쿠자와의 자서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칭찬을 받아도 경멸을 당해도 부드러운 얼굴로 받아넘기고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말라. 그야말로 말은 쉽지만 지키기는 어려운 조언인데 후쿠자와처럼 무슨 일을 당해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대면 교류에서는 효과적이지만 비대면 교류에서는 응용하기가 어렵다. 무엇으로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나는 가장 먼저 책을 꼽는다. 책이야말로 단독자가 단독자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책은 저자가 홀로 상당한 시간을 들여 엮여낸 글의 결과물이다. 물론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편집자와 디자이너, 인쇄소 직원 등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저술하는 시간은 저자 혼자만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책은 단독자의 성과물이라 할 수가 있다. 와인은 해를 거듭하면서 성숙되고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듯 책의 내용도 저자가 공들인 만큼 깊이가 깊어진다. 장편이든 단편이든 그에 따라 깊어지는데 여기에는 단독자의 시간이 담겨 있다. 저자가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알찬 작품으로 열매를 맺으면 이 작품을 읽는 사람은 그 열매의 숙성된 맛을 즐기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러한 연쇄 작용 속에서 책을 읽는 사람은 고독감을 느끼지 않는다. 마음은 늘 저자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즉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더라도 책을 읽는다면 그 고독감을 해소할 수가 있다. 이것은 책이라는 단독자의 숙성물 덕분으로 내 안에 있는 고독을 단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 이를 두고 코코 샤넬은 이렇게 말했다. 책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였어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샤넬은 어린 시절을 보육원에서 보냈다. 훗날 화려한 삶을 산 곳과는 정반대의 세계였다. 허름한 다락방 같은 곳에 살면서 얼마나 고독했을까. 언제 고독감으로 압사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환경이었지만 그녀는 충만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녀 주위에는 늘 책이 있었고 책이 그녀의 고독을 메워주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책 코코 샤넬이란 책을 읽으면 샤넬에게 책이 얼마나 구세주 같은 존재였는지를 알 수가 있다. 책 속의 수많은 이야기가 코코 샤넬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를 미지의 세계로 안내했을 것이다. 문학이 샤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갈 힘의 원천이 되어준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혼자 있는 시간만큼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상대가 가족이든 친구이든 100%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한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들으니 혼자 있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 고독을 사랑하는 쇼펜하우어는 사교성에 관해서도 독자적인 화법으로 표현했다. 매섭게 추운 날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며 몸을 덮인다. 사교는 이와 비슷하여 인간이 서로 접하여
정신적으로 따뜻하게 만드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하지만 혼자서도 정신적으로 큰 온기를 지닌 사람은 이런 집단을 만들 필요가 없다.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은 고독을 통해 이중적인 이익을 얻는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상대하는 이익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을 상대하지 않는 이익이다. 이 밖에 또 사람의 사교성은 지성적인 가치에는 거의 반비례한다거나 고독은 뛰어난 사람들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사교성이 없고 친구가 거의 없어서 고민인 사람이라면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기뻐할 일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사교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오히려 뛰어난 자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노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상이 있다. 족한 것을 아는 자는 풍요롭다.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이라는 의미로 결국 지금의 나, 현재의 생활, 지금 이대로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만족하며 사는 것을 권하는 가르침이다. 이러한 사상을 내 것으로 만들면 고독이나 인간관계로 인한 고민은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 장자에서는 크게 두 가지, 만물제동과 무용의 쓰임에 관해서 말한다. 만물제동이란 모든 것은 같다고 여기고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가령 인간관계의 갈등, 분쟁 등 이러한 것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일어난다. 이때 만물제동의 사상을 믿으면 훨씬 관용적인 태도를 갖출 수가 있다. 무용의 쓰임이란 언뜻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있다라는 사상이다. 한마디로 매사를 반대 측면에서 보라는 가르침이다. 고독에 관해서 말하자면 혼자는 외롭지만 그 덕분에 시간을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는 식이 아닐까 싶다. 노장 사상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그런 생각의 이념이다. 이 시각에서 본다면 사소한 일로 고민하고 주저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느껴진다. 인간을 장대한 우주 속에 작디작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어떤 고민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몇 년 전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저자인 안드레스 한센 박사에 따르면 하루 2시간 이상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우울증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인은 하루 평균 4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한다. 스마트폰의 방대한 정보가 끊임없이 인간에게 흡수되면 뇌의 정보 처리 기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뇌의 과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뇌의 과로를 풀어줄 수 있을까? 답은 단순하다. 바로 운동이다. 인류는 500만 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계속 몸을 움직이는 생활을 해왔다.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해진 것은 기껏해야 100년 정도이다. 긴 역사를 비추어 보면 눈 깜빡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다. 인류가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생활에 익숙해져도 심신을 건강하게 진화시키는 날이 오려면 아득할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돌려 말하면 인간은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하지 않고서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다. 몸을 움직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산책이다. 게다가 산책을 하면 사계절의 변화와 풍경, 그리고 바람과 공기를 느끼며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과 시선을 맞추면서 기분을 전환할 수가 있다. 고독감이 찾아오는 것 같으면 가급적 화창한 날을 골라 집 밖으로 나가보자. 나는 혼자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고 좋은 날씨 덕분에 몸도 마음도 가벼워질 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두꺼운 허벅지를 찬양했다. 앞서 이야기했듯 씨름이 내 몸에 맞는 운동이라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허벅지가 굵고 씨름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씨름판에서 밀려날 듯한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버티는 강인한 정신력과 하체의 힘을 지닌 인간이야말로 정말로 강인한 인간이다. 그렇게 되려면 팔다리를 단련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교수가 된 후에도 이런 굳건한 믿음으로 학생들에게 허벅지를 단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고독감은 마음을 위축시킨다. 그 외로움이 전염되는 것인지 몸도 굳어진다. 그래서 종종 수족냉증이 생기기도 한다. 반대로 말하면 몸을 따뜻하게 하면 마음까지 포근해진다. 이렇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지압이나 마사지가 좋은 처방이 될 것이다. 물론 지압이나 마사지를 받지 않아도 가까운 사람이 등을 쓰다듬어 주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았는가? 게다가 쓰다듬어 주는 사람도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한다. 나는 개를 쓰다듬을 때 이를 실감했다. 이렇게 소개한 여러 방법 중 어떤 것을 활용하든 몸이 풀어지면서 고독감이 달아날 것이다. 또 하나,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목욕이나 사우나를 하는 것도 아주 좋은 힐링법이다. 마음이 외로우면 몸이 외롭고, 몸이 외로우면 마음이 외로운 악순환을 일과 중에 한 번 끊어줘야 한다. 나는 매일 밤 사우나를 하며 몸을 데우는 것은 물론 우연히 사우나에서 만난 사람과 가볍게 잡담을 나누면서 자연스레 고독감을 멀리하고 있다. 몸과 마음이 개운해지고 피로가 풀리며 활력도 회복되니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길 바란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으면 실력이 뛰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지만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은 좋지 않다. 일단 인간관계는 친구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모든 관계가 친구 사이에 미치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적당하다. 더러 인생의 단계가 바뀌어도 지속되는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바쁜 생활 속에서 자연스레 소원해진다. 잘 생각해보면 인간관계란 일시적이다. 그러니 친구 하면서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 말고 같은 반 친구, 같은 학교의 동급생, 같은 동아리 친구, 같은 해 입사한 동기,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 등의 개념으로 인간관계를 받아들이면 된다. 이것만으로도 고독감을 덜 수가 있다. 행운 유수라는 말이 있다. 하늘을 떠도는 구름이나 흐르는 물처럼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자연스러움에 몸을 맡기라는 것이다. 여기에 빗대어 생각해보자. 인간관계란 바뀌기도 하니 때로는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때그때 활동과 일을 통해서 사람들과 교류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규칙을 지키며 행동하는 것이다.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면 충분하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